오늘은 세계 최초의 인상파 음악 무소록스키 전람회의 그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찾아 지옥까지 갔다고? 코끝이 빨간 초상화로 유명한 술꾼 무소록스키 예술에 대해 토론하던 절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역대급 음악을 만들었죠. 과연 이 작품은 어느 정도였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예술이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야. 1872년 봄 33살의 무소록스키는 화가 빅토르 하르트만과 예술평론가 블라디미르 스타소프와 함께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며 예술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시도는 어린아이의 짓이야. 나는 차이콥스키와 대화하면서 공허한 느낌을 받았어. 무소록스키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인기 높았던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절대적 미를 추구하는 음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의 열띤 주장에 두 친구는 옳거니 하며 맞장구 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뜻을 같이 하며 러시아 민족 예술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음해 여름, 갑자기 하르트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무슨 끔찍한 고통인가요? 개나 고양이는 살아있는데 하르트만 같은 사람이 죽다니. 그가 나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가 잊히지 않아요. 그는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안색이 매우 창백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야? 하고 묻자 숨을 쉴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겨우 우리 잠깐만 쉬자 라고만 말했어요. 이게 하르트만의 죽음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무소록스키가 하르트만이 떠난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타소프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괴로워할 때 자신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장례식 후 몇 주 동안 사람들을 피해 혼자 쓸쓸히 보냅니다. 다음 해 2월 스타소프는 여러 친구와 함께 고인의 작품을 모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학교에서 유작전을 엽니다.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하트만이 남긴 설계도, 스케치, 그림 등을 모아보니 400점도 넘었죠. 그 전시회를 본 무소록스키도 친구를 위해 음악가로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무소록스키의 초상화를 한번 볼까요? 1881년 42살의 나이로 무소록스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일리아 레핀이 그렸습니다.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살아있지만 코끝이 붉게 물들어 있죠. 무소록스키는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밈이 없고 수수했던 그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술을 많이 마셨죠. 나중에는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짧은 직장 생활마저 그만두게 되어 죽기 전까지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해 나갈 만큼 가난했다고 하니 무척 안타깝습니다. 30대 초반의 무소록스키가 자주 어울리던 친구는 하르트만과 스타소프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러시아 5인조의 음악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꿈을 나누는 사이였죠. 무소록스키는 선배 음악가 밀리 발라크레프와 스타소프가 표현의 진실과 음악의 국민주의라는 취지로 러시아 5인조를 창설할 때 림스키, 코르샤코프, 브로딘, 큐이와 함께 스키의 가슴은 러시아를 지배하는 부패한 상류 사회에 대한 한없는 분노와
진실되지만 가난한 농민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현실을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은 그는 음악으로 러시아 민중의 삶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1873년 봄, 하르트만은 키예프시에서 건설할 예정인 키예프의 대문의 공모를 앞두고 자신이 그린 설계도를 내보이며 두 친구에게 자랑합니다. 금방이라도 울릴 것 같은 커다란 종들이 달린 뾰족한 탑과 러시아식의 둥근 지붕 아래의 거대한 문을 통하여 개선 장군처럼 늠름하게 달려오는 병사들을 멋지게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자신이 그린 대로 키예프의 대문이 완성될 거라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던 7월 하순, 하르트만이 갑작스런 동맥류 파열로 4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르트만은 무스록스키보다 5살 많았습니다. 무스록스키는 매일 만나 떠들고 웃던 친구가 떠난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다음 해 초 하르트만의 유작전에 나타난 그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손을 부들부들 떠는 데다 다리까지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해 6월에 친구의 죽음 앞에 무기력했던 자신을 원망하는 대신 친구와 자신을 위해 피아노 독주곡 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합니다. 러시아 5인조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음악가란 평을 받는 무스록스키. 그가 하르트만의 유작전을 보고 전람회의 그림의 영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시회의 그림들만 소재로 해서 음악을 작곡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르트만이 살아있을 때 본 그의 많은 그림, 그리고 그와 나는 대화를 토대로 상상 속의 전람회에 모두 10개의 그림을 전시하고 그림마다 곡을 붙인 것이죠. 이처럼 상상 속의 그림을 소재로 하여 작곡한 것도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림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상주의 음악가 드뷔시, 라벨보다 20년이나 앞선 최초의 인상주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한참 앞서간 피아노 독주곡 전람회의 그림은 발표 당시에 좋은 평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스록스키 생전에 한 번도 공개 연주되지 못했고 출판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관현악의 대가인 림스키-코르샤코프가 이런 형편을 안타까이 여겨서 편곡한 곡조차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랬던 이 음악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음악의 마술사라 불리던 프랑스의 모리스 라벨이 1922년에 관현악곡으로 편곡하여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인상주의 음악을 계승한 라벨이 무스록스키의 선구적 작업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라벨은 단 한 개의 피아노보다 트럼펫, 색스폰, 튜바,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팀파니 등 다양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사용하여 상상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음색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냅니다. 하마터면 묻혀버렸을 이 곡이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무스록스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무스록스키가 전에 작곡한 음악으로 만든 그림이라는 민둥산의 하룻밤 못지않게 그림에 대한 음악적 묘사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림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변화를 세밀하고 혁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단순히 그림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작품 곳곳에서 친구의 고통 앞에서 무기력했던 미안한 마음을 풀고 또 친구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추억하며 죽은 친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듯 엮어 나갑니다.
나아가 민중의 어려운 삶에 공감하고 러시아의 소박한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러시아에 대한 꿈을 친구와 나누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다. 무소록스키는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관람하듯 작품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다. 가끔 그는 절뚝거렸다.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깊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람회의 그림이 발표된 후 하르트만의 죽음이 안타깝다는 듯이 스타소프가 말하자 무소록스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마음은 작품 속 프롬나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무소록스키는 전람회의 그림 곡들 사이에 간주곡 형식의 프롬나드를 여러 개 넣었는데요. 프롬나드란 러시아어로 산책을 뜻합니다. 그림들 사이를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어간다는 의미죠. 모든 곡들 사이에 프롬나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프롬나드 선율들이 그림을 보기 전과 후에 변하는 무소록스키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이고도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세밀하게 음악으로 표현한 것은 순전히 무소록스키의 천재적 아이디어였죠. 이로써 이 작품은 단순히 10개의 그림 감상곡을 모아놓은 것을 넘어서 세계 최초의 10회 연속 음악 드라마로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프롬나드, 친구야 미안해. 그가 나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가 잊히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하르트만이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무관심했고 게다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진 무소록스키. 혼자서 괴로워하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친구의 유작이 있는 전시장에 나타났을 때 코끝은 더욱 빨갛고 손은 덜덜 떨고 있죠. 간신히 전시장 입구에 도착한 그가 세상을 떠난 친구의 영혼과 같은 작품들을 만나려고 할 때 그동안 참았던 슬픔이 밀려옵니다. 간신히 눈물을 삼키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어야 하는 그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처음에 트럼펫이 무겁고 구슬프게 노래하는 프롬나드 선율을 연주합니다. 예로부터 트럼펫은 전장에서 전우의 장례를 치르며 명복을 빌 때 자주 사용되었죠. 이윽고 무소록스키는 친구의 분신인 그림을 보기 위해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어서 호른과 트럼본이 중간에 합류하고 현악기들도 가세하면서 조금씩 힘이 붙습니다. 7.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진자. 난쟁이. 무소록스키가 전람회에서 처음 본 작품은 난쟁이 그림입니다. 하르트만은 땅 밑의 보물을 지키는 난쟁이 신 그로무스를 그린 적이 있고 나중에 호두 까는 기계를 디자인할 때 이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무소록스키가 작곡한 이 곡은 귀여움이 아니라 음울하고 슬픈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에 짓눌려 더 이상 자라지 못한 난쟁이가 바로 자신인 것처럼 말이죠. 지난 4년간 매일같이 만나던 하르트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의 부채가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옵니다. 누르는 힘과 이에 맞서 저항하는 힘이 서로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짧은 소리와 갑작스런 심벌주의 울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난쟁이 선율입니다. 한동안 술독에 빠져 지냈던 무소록스키에겐 아직도 하르트만의 죽음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플루트, 오보에 실로폰이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아래로 미끄러지며
신비한 소리를 냅니다. 갑자기 혼자 세상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고 엄청난 고통으로 빠져나온 비명이 악담은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옵니다. 모든 관악기가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짓밟듯 들어오자 목관악기가 비명을 지르는 통곡의 선율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부재가 낳은 고통과 비탄 사이를 오갑니다. 친구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무소록스키는 멍한 상태이지만 겉으로 태어난 척 앞으로 걸어갑니다. 마지막엔 여러 악기가 만든 몽환적 음악에 이어 처음보다 한결 가벼워진 난쟁이 선율이 나오며 끝이 납니다. 두 번째 프롬나드, 마음을 추스리고. 앞에서 친구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털어낸 듯 여유가 생긴 무소록스키는 두 번째 그림을 향해 편안하게 다가섭니다. 호른과 파got 그리고 목관악기들이 서로 이야기하듯 나른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으로 프롬나드 선율을 연주합니다. 이 곡, 달콤한 추억들. 옛성. 옛성은 중세 이탈리아의 오래된 성 밑에서 음유 시인이 노래하는 환상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무소록스키는 저절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잠시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띱니다. 하르트만과 즐겁게 어울리던 과거의 추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나른한 음색의 바순이 몽롱한 의식을 이어가고 비올라, 첼로가 일정한 리듬으로 반주하는 가운데 색소폰이 추억을 더듬거립니다. 옛성의 선율입니다. 그는 하르트만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달콤한 순간을 불러냅니다. 환하게 웃는 친구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떠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결코 잡을 수 없는 환영들이 가물가물 기억 속으로 녹아듭니다. 옛성의 선율을 따라 현악기, 바순, 색소폰이 전등이 전멸하듯 나타났다 사라져 갑니다. 세 번째 프롬나드, 다시 힘을 내고. 잠시 달콤한 추억에 잠겨있다 빠져나오자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애써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작품을 보러 넘어갑니다. 트럼펫에 이어 트럼본, 튜바, 현악기가 합세하여 프롬나드 선율을 장엄하게 연주한 후 목관악기와 현악기가 차례로 가볍게 연주합니다. 3곡, 내가 잘났어. 튠르리 궁전. 다음 그림을 흘끗 본 무소록스키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다가섭니다. 파리에 있는 튠르리 궁전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궁전은 1871년에 불에 탔지만 이 곡을 쓸 무렵에는 공원으로 개조되었습니다. 하르트만은 이 공원에서 아이들이 다투며 노는 광경을 그렸습니다. 무소록스키는 하르트만, 스타소프와 함께 공원의 아이들처럼 러시아 민족 예술에 대해 서로 잘난 체하며 다투던 때를 떠올립니다. 플루트와 오보에가 이봐, 내가 먼저 말한댔잖아 라고 말합니다.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말다툼을 그린 튠르리 궁전 선율입니다. 이렇게 다투다가 중간에 잠시 쉬고 다시 제잘거리다가 끝이 납니다. 4곡, 민중의 고달픈 삶, 비들로. 다음 그림에 눈길을 돌린 무소록스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를 그린 그림인데요. 소 달구지를 뜻하는 비들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수레에 묶여 무거운 짐을 끌어야만 하는 소처럼 토지에 묶여 혹독한 토지 사용료와 세금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무스록스키는 하르트만과 스타소포와 함께 아이들처럼 떠들고 즐겁게 지내던 시절에도 민중의 고통은 여전하며 결코 그 고통을 잊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비쩍 마른 소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짐을 잔뜩 실은 달구지를 힘겹게 끌고 갑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소달구지가 아래 위로 요동칩니다. 프롬나드 없이 이어지는 이 곡은 바순과 첼로, 더블 베이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는 동안 금관악기 중 가장 낮고 무거운 음을 내는 튜바가 힘겹게 노래하는 비들로 선율입니다. 중간에 현악기가 이 선율을 강하게 연주하고 팀파니, 튜바가 가세하면서 더욱 장렬해지다가 조용히 끝이 납니다. 약 3분간의 연주는 멀리서 소달구지가 천천히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장면을 그립니다. 네 번째 프롬나드, 민중과 나는 하나. 민중의 고통이 아직도 여전하기에 무스록스키의 마음은 우울합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프롬나드 선율을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처량하게 연주하고 오보에도 뒤를 잇습니다. 현악기와 금관악기가 무겁게 뒤를 따라갑니다. 5곡 도토리 키재기, 껍질을 덜 벗은 햇병아리의 발레. 갑자기 무스록스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껍질을 덜 벗은 햇병아리의 발레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을 보았거든요. 발레, 트릴비를 위한 의상을 스케치한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까지 무거웠던 기분이 사라집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서로 잘났다고 우기던 때가 마치 껍질을 덜 벗은 햇병아리와 발레와 같다고 느낍니다. 미소를 머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한동안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플루트와 오보에가 총총 걸음으로 걷다가 한 번씩 목을 빼고 좌우를 살피는 병아리를 흉내 냅니다. 중간에 병아리들이 여기저기서 모래찜질을 하며 온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도 표현합니다. 6곡 부자와 가난한 자,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밀레. 잠시 밝았던 무스록스키의 표정은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밀레라는 제목의 다음 그림을 보는 순간 다시 어두워집니다. 이 그림은 연극 사무엘 골덴베르그와 슈밀레에서 보자인 골덴베르그와 가난한 슈밀레라는 두 유대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요. 러시아 민중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곡은 프롬나드 없이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유하고 오만한 골덴베르그가 빌려간 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슈밀레를 협박합니다. 잔뜩 주눅든 슈밀레는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울면서 애걸합니다. 모든 현악기와 목관악기가 튀어나온 배를 앞으로 내밀고 두터운 목에 잔뜩 힘을 준 어조로 으르렁거립니다. 이어서 야금기를 부착한 트럼펫이 주인에게 크게 혼이 난 강아지처럼 깨갱거립니다. 골덴베르크는 계속 으름장을 놓고 슈밀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이어서 골덴베르크와 슈밀레의 두 선율이 나란히 진행합니다. 마지막 골덴베르크가 재차 위협하는 목소리를 짧게 남기고 끝납니다. 당시 러시아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늘 벌어졌던 서글픈 모습을 누가 이보다 더 재치 있게 까발려 보일 수 있을까요? 5번째 프롬나드, 다시 무거워진 발걸음. 러시아 민중의 비참한 일상을 보고 난 무스록스키의 발걸음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피아노 원곡에는 첫 번째 프롬나드와 같은 템포로 연주하는 다섯 번째 프롬나드가 있지만 라벨의 오케스트라 편곡에선 생략되어 있습니다. 7곡 개나 고양이도 살아있는데 라모즈 시장. 이번 곡은 프랑스 중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라모즈 시장에서 상인과 여자들이 떠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곡에 해당하는 그림은 없다고 하는데요. 앞의 곡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통해 러시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곡에선 시장 상인과 여자들의 수다와 말다툼을 밝고 가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끝낼 무스록스키가 결코 아니죠. 개나 고양이는 살아있는데 하르트만 같은 사람이 죽다니 라고 한탄합니다. 이렇게 남들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친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하는 안타까움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큰 소리로 호객하는 시장 상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려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뒤를 잇습니다. 호른이 16분 음표로 빠르게 떠들고 이어서 바이올린도 높은 목소리로 떠들고 목관악기도 가세하여 떠들어댑니다. 8곡 지하 세계로 내려가다 카타콤. 갑자기 떠들썩한 리모즈 시장에서 음산한 지하 묘지를 그린 카타콤으로 바뀝니다. 카타콤은 고대 로마 시대의 지하 묘지로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은밀히 모여서 예배드리던 곳인데요.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영혼은 한동안 카타콤과 같은 지하 세계에 머무른다고 하죠. 그렇다면 갑자기 카타콤으로 장면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르트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의 영혼을 만나러 무스록스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둥불을 들고 지하 묘지를 뒤지는 그림을 보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르트만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무스록스키는 음산한 지하 묘지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캄캄한 곳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긴장감이 돌고 갑자기 무언가 지나가면서 머리카락이 쭈뼛거립니다. 프롬나드도 없이 트롬본, 홀은 튜바와 같은 금관악기가 한 번씩 큰 소리를 내면서 길게 이어지는 화음으로 무거운 울림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중간에 무스록스키가 새로운 곳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듯 트럼펫이 약간 밝은 소리를 냅니다. 8곡 천국으로 간 친구. 후반부 혹은 죽음의 말로 죽은 이에게 말 걸기. 이 곡은 8곡의 후반부로 이어서 연주하거나 별도로 죽음의 말로 죽은 이에게 말 걸기라는 제목으로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프롬나드가 들어갈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프롬나드를 약간 변형한 선율로 이 곡을 이끌어 갑니다. 과연 죽음의 말로 죽은 이에게 말 걸기라는 제목처럼 무스록스키는 하르트만의 영혼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무스록스키가 잔뜩 기대하는 목소리로 친구를 계속 불러보지만 들리는 것은 음산한 지하 세계의 무거운 침묵뿐입니다.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이 높은 음으로 변형된 프롬나드 선율을 노래하지만 바순과 첼로와 더블 베이스는 낮은 음으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제야 무스록스키는 자신이 너무 늦게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죽은 지 벌써 1년이나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르트만의 영혼은 지하 세계를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간 게 틀림없습니다. 당시 러시아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40일이 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얼마 후 오보에 클라리넷이 높은 음을 지속하는 동안
천국을 상징하는 하프가 울리며 플루트도 가볍게 울립니다. 9곡 자유로운 비행의 꿈, 닭다리 위의 오두막. 그런데 이번 그림에는 매우 괴상하게 생긴 시계가 나옵니다. 하르트만이 러시아 민담회에 나오는 정령 중 하나인 바바야가를 소재로 디자인한 시계인데요. 바바야가는 닭다리로 된 기둥 위에 있는 오두막에 살며 절구통을 타고 날아다니는 마귀 할멈입니다. 절구공이를 이리저리 흔들어 절구통의 방향을 잡아 날며 마법의 빗자루로 자신이 돌아다닌 흔적을 지우고 사람의 영혼을 훔쳐간다고도 하죠. 하르트만이 디자인한 그림을 보며 기괴한 닭다리 2개가 기둥처럼 서 있고 그 위에 있는 오두막 정면에 시계 문자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스록스키는 하르트만의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바바야가가 절구통을 타고 날아다니듯이 천국에 오른 하르트만의 영혼도 힘차게 날아다니며 지상에서 못다한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무스록스키의 자신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바바야가처럼 훨훨 날아다니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처음에 마녀를 태운 절구통이 들썩들썩 거리다가 어느새 공중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현악기가 튀어오르고 그때마다 팀파니도 힘을 보태며 점점 빠르게 달려갑니다. 어느새 마녀를 태운 절구통은 멋지게 날아올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금관악기가 힘을 보태고 팀파니, 심벌즈가 함께 울리면서 바이올린과 목관악기도 함께 날개짓을 하며 뛰어오릅니다. 절구통은 한동안 보일 듯 말 듯 까마득하게 높은 하늘을 날다가 빙글빙글 돌며 내려옵니다. 바순이 낮은 소리로 반주하는 동안 플루트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쥐솟고 더블 베이스는 손끝으로 현을 튕기는 리듬으로 반주합니다. 클라리넷과 플루트가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니다가 현악기가 마구 떨면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바야가는 절구통을 타고 하늘로 다시 날아오르며 더 신나게 날아다닙니다. 현악기와 큰 북이 튀어오르듯 빠르게 달리다가 날아오르고 처음보다 더 화려하게 재현하다 끝납니다. 림스키 코르샤코프의 제자 아나톨 리아토프도 1904년에 바바야가를 주제로 한 환상적인 교향시 바바야가를 작곡합니다. 무스록스키의 피아노 원곡에 라벨의 오케스트라 편곡 그리고 리아도프의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작곡가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표현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10곡 음악으로 이룬 키예프의 대문. 어느덧 무스록스키는 마지막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키예프의 대문. 이 그림에는 친구가 이루지 못한 꿈이 서려 있습니다. 죽기 몇 달 전 하르트만은 키예프 대문 설계 공모전에 낼 설계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설계도를 응모해 보지도 못하고 이 그림만 남긴 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을 음악으로 대신 이루어 주려는 곡이 바로 키예프의 대문입니다. 무스록스키는 자신이 창조한 가상 공간에서 하르트만이 응모한 키예프 대문 설계도가 당선되고 설계도와 똑같은 키예프 대문이 건축된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합니다. 무스록스키는 지금 하르트만이 살아있다면 분명 이 음악을 가장 자랑스러워 했을 거라고 믿었죠. 장엄한 음악과 함께 마침내 키예프 대문이 위용을 과시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첨탑에 매달린 종들이 요란하게 울리고 러시아식의 둥근 지붕 아래 거대한 문을 통하여 개선 장군처럼 늠름하게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하는 축포가 울립니다. 하늘에서 하르트만이 키예프의 대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죠? 팀파니의 타격음과 함께 트럼펫, 트럼본,
호른이 승리의 빵빠르를 울리는 케이프의 대문 선율입니다. 이어서 친구의 영혼이 천국에서 언제까지나 편안하길 기도합니다. 클라리넷이 러시아 정교 찬송가인 코랄 선율을 조용히 연주합니다. 다시 친구의 꿈이 실현되었음을 축하하고 이 영혼과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스록스키는 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친구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게. 자네의 꿈을 내가 음악으로 이루었네. 키예프 대문 주제를 재차 강조하고 마지막을 향하여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듯 한껏 몰아간 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죽은 친구를 만나러 지하 세계까지 내려가고 또 친구의 못다한 꿈을 웅장한 음악으로 실현한 무스록스키의 이런 우정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음악은 오래오래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다음은 더 알아보기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모데스트 무스록스키는 1839년부터 1881년까지 살았고 러시아 귀족 출신의 부유한 지주 아버지와 농민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유머가 들려준 러시아 전래 동화를 통해 가난한 민중의 삶에 조금씩 눈을 떠갑니다. 특히 성품이 착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평생 땅에 묶여 마음대로 이사도 할 수 없고 혹독한 토지 사용료와 세금에 시달리며 대대로 가난하게 사는 농민의 삶에 무척 가슴 아파하죠. 이런 그에게 음악은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6살 때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10살부터 15살까지 피아니스트 안톤 헤르케에게 피아노를 배우면서 뛰어난 피아노 솜씨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작곡법을 배우지 못하자 독학으로 작곡을 했다고 하니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음악가가 되기보다 안정적 수입을 얻는 군인이 되기 위해 14살에 황제의 근위대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음악가가 될 운명은 피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18살에 들어간 근위대에서 군의관이자 작곡가인 알렉산드르 보로딘을 만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난 그는 직업 군인 생활을 접고 본격적으로 작곡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살에 러시아 5인조를 창설할 때 발라키레프, 림스키 코르샤코프, 브로딘, 큐이와 함께 활동합니다. 당시에 무스록스키는 음악으로 러시아 민중의 삶을 표현하고자 했죠. 1874년에 무스록스키는 알렉산드르 푸스킨의 비극을 토대로 오페라 보리스 고드노프를 발표했는데 오늘날 이 작품은 러시아 민족을 대표하는 오페라로 알려져 있죠. 겉보기엔 차르 보리스 고드노프가 러시아 민중과 충돌하면서 비전에는 권력 쟁탈전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당시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과 차르에 맞서 봉기하는 억센 생명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기교가 화려한 서유럽의 아리아보다는 러시아적 색채가 물씬 풍기는 장엄하고도 숙연한 민중의 합창과 중창을 배치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는 엄청난 환영을 받지만 상류층으로부터는 공연을 반대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스록스키는 러시아 민중의 삶을 작품에 적극 표현하며 그들과 뜨거운 가슴으로 소통하길 원한 음악가였습니다. 이 책을 기회로
또 만들어진 배경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그 음악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트라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